자, 솔직히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헤어진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내 일상 어딘가에 스며들어 떠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문득 버스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잊었던 노래 한 구절을 듣다가 아니면 우리가 자주 걷던 그 골목을 무심코 지나다가 말입니다. 마치 멀리 떠나버린 사람이 여전히 내 삶 어딘가에 꼭꼭 숨어서 숨만 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 나도 그립겠지? 나만 이렇게 애틋한 건 아닐 거야. 맞아요. 대부분의 남자가, 특히 마음을 깊이 주었던 남자들이라면 이런 감정의 파도에 한 번쯤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겠죠. 그럼 대체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걸까? 더 답답한 건 그 사람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신저 한 줄 보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라는 걸, 감정 표현에는 영 서툴고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진짜 나를 다 잊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그리워하면서도 뭔가 때문에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걸까? 이 미스터리 같은 질문 앞에서 당신은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로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건 결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남녀의 연애 상담 패턴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답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을 여전히 그리워할 가능성이 높지만 끝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말이죠. 먼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연락이 없는 것은 무조건 마음이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 과거의 상처에 유독 예민한 사람, 그리고 관계의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실제로 행동이라는 다리 사이에는 두껍고 견고한 벽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벽들이 바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벽 중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벽의 이름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두껍고 견고한 벽부터 파헤쳐 볼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놈은 말이죠.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둘은 보이지 않는 갑옷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갑옷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솔직히 이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존심이라는 벽을 세우는 방식, 그리고 그 벽 뒤에 숨겨진 속마음은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똑같이 침묵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지만 그 방패 뒤에서 각자 다른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많은 남자들은 연애에서도 일종의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헤어진 후에도 마치 게임에서 지기 싫어하는 선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차였어도 내가 더 쿨해야 해.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괜히 지는 기분이야. 같은 생각들 말이죠. 마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점수판이라도 있는 것처럼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엄격한 규칙을 걸어두고는 보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져도 그 규칙을 깨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거죠. 남자답게 쿨해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무의식 중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은 여전히 그리워하면서도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들 중에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자존심의 벽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또 먼저 연락하면 저 사람은 나를 더 쉽게 보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매달리는 연애였는데
이제 정말 그 역할을 그만두고 싶어. 같은 생각들이죠. 이들은 지난 연애에서 쌓였던 서운함과 피로감 때문에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혼자 애쓰는 관계가 될까봐, 혹은 자신의 가치가 가볍게 여겨질까봐 두려워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죠. 이들에게 자존심은 재차받을지 모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벽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연락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는 지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 관계의 회복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더 앞선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은 따로 놀고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만이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우리 남자들의 마음속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애에서도, 심지어 헤어진 후에도 일종의 경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점수를 매기듯 말이죠. 내가 차였어도 내가 더 쿨해야 해.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괜히 지는 기분이야. 이런 생각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없나요? 어쩌면 당신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규칙을 걸어둡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끝났어도 누가 더 담담한지, 누가 먼저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는지에 따라 보이지 않는 승패를 나누는 겁니다. 마치 내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 하는 식의 논리죠. 이게 바로 남자들이 겪는 자존심 게임의 핵심입니다. 속으로는 지독하게 보고 싶고 후회도 밀려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심지어 더 괜찮은 척 연기를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쿨한 남자를 멋있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연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행위는 마치 내가 아직 미련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도 상대방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읽고도 일부러 안 보면 어떡하지? 무시하는 듯한 단답형 메시지만 돌아오면 어떡하지?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 혹은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마치 속으로 점수판을 들고 누가 더 많이 좋아하고 누가 먼저 다가오는지 계속 계산하는 심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먼저 연락한다는 행동이 단순한 문자 한 줄 혹은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남자들은 마음속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가 울어도, 내가 그리워해도 연락만은 절대로 먼저 안 한다. 이 선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처럼 느껴지죠. 제 친구 준호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도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먼저 연락하면 걔가 날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이번에도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몇 달을 그렇게 버티더군요. 결국 그 친구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움과 자존심이 매일같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보고 싶다. 아니야, 참아. 여기서 내가 먼저 가면 끝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안타깝게도 보고 싶은 마음보다 자존심이 조금 더 이기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생각나는 순간마다 브레이크를 밟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일 뿐이죠. 문제는 이 버티기 패턴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문은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닫혀간다는 점입니다. 자존심이 세운 이 보이지 않는 갑옷이 결국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앞서 남자들이 지는 기분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침묵하고 연락을 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뭇 다른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승패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자들은 상처와 피로감이라는 경험의 무게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먼저 연락하면 저 사람은 날 더 쉽게 보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매달린 연애였는데 이제 정말 그 역할은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들, 아마 당신의 헤어진 연인이 했을 법한 이야기라고 느껴지나요? 여자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한 다가감을 넘어 마치 지난 관계에서 겪었던 감정의 불균형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혼자 애쓰고 혼자 감내했던 서운함과 피로감이 쌓여서 더 이상은 그런 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방어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어쩌면 그녀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내가 먼저 움직이면 이 사람은 또다시 나를 가벼이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이런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벽을 쌓아 올리는 주된 재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을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연락을 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속마음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지고 싶지 않아서 굳건히 버틴다면 여자들은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멈춰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치 똑같이 멈춰서 있는 두 사람이지만 한 명은 뒤돌아보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이고 다른 한 명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갔다가 넘어질까봐 두려워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둘 다 관계 자체의 회복이나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자신의 자존심을 더 앞세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별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지만 결국 이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재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 자존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침묵하는 사람들, 그들의 속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이 침묵을 깨고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렵고 때로는 작은 패배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헤어진 후에 먼저 연락한다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메시지 한 통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직 너에게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선언하는 일과 같거든요. 마치 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패를 공개하는 것처럼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이별 후에 먼저 다가가는 일은 그 용기가 몇 배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뒤에 따라올지 모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혹시 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도 못하고 허공에 맴돌면 어떡하지? 분명히 보냈는데 답장이 아예 오지 않으면, 아니면 겨우 온 답장이 잘 지내세요 같은 예의는 갖췄지만 칼같이 선을 긋는 사무적인 메시지라면, 혹은 아예 읽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기분일 겁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 아무리 보고 싶은 마음이 커도 쉽사리 용기를 낼 수 없게 되죠. 특히 우리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쪽팔림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과거에 묶여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운 거죠. 에이, 남자답지 못하게 왜 이래?
그냥 쿨하게 넘어가자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감과 개인적인 자존심 속에서 먼저 연락하는 건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쿨한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나의 약점을 만천에 공개하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연락만은 절대로 먼저 안 한다. 이 선은 마치 당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나를 지켜야지 하고 말이죠. 그 순간에는 이 방패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 이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닫아버리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벽이 결국은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대방도 똑같은 벽을 세우고 있다면 이 관계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앞서 이 통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별 후에 더 힘든 쪽은 차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먼저 이별을 꺼낸 사람도 먼저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전 연인도 이 범주에 속할지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먼저 끝내자고 해놓고 다시 연락하면 너무 웃기잖아? 괜히 연락했다가 이번에는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시 다가갔다가 거절당하게 되면 그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 표현을 넘어섭니다. 그건 내가 한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인정이 될 수 있고, 내가 관계를 다시 주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한 번은 내가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게임판에 뛰어들었다가 패배자로 전락할까봐 겁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은 내가 떠났지만 다시 다가갔다가 만약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완전히 을의 자리, 약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먼저 이별을 고한 사람들은 종종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마음을 억누르며 침묵을 선택하는 거죠. 그 침묵은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아, 나는 여전히 강해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서도 위에 있고 싶어 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점수판을 들고 누가 더 많이 좋아하나, 누가 더 먼저 다가오나 속으로 계속 계산하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먼저 연락한다는 행동이 단순한 톡 한 줄이 아니라 내가 상대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보고 싶은 그리움과 주도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존심이 매일같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보고 싶다. 아니야, 참아. 여기서 내가 먼저 가면 끝이야. 이번엔 내가 차이면 진짜 답 없어. 이 내면의 갈등 속에서 대부분의 날은 안타깝게도 보고 싶은 마음보다 자존심이 조금 더 이기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잊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생각나는 순간마다 브레이크를 밟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패턴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문은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닫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이라는 방패가 서로를 향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셈이죠. 자존심이라는 첫 번째 벽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은 바로 거절과 상실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본능적인 감정이죠. 특히나 이별 후에는 이 두려움이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한다는 건 단순히 잘 지내? 라고 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런 무거운 고백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어. 그래서 지금도 나 혼자 이별을 다 끝내지 못했어. 이 말이 직접적으로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메시지 한 줄 뒤에는 이런 솔직하지만 위험한 고백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당신이 떠오를 때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메시지 창을 겨우 열어도 마지막 보내기 버튼 앞에서 자꾸만 손을 놓게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락을 했다가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사람과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게 티나면 어떡하지?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일 겁니다. 혹은 답장은 오지만 어딘가 예의는 바르지만 차갑게 선을 긋는 사람처럼만 대한다면, 더 비참한 건 아예 읽지 않거나 읽고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같은 상황들이죠. 이런 결과들을 상상하는 순간 지금까지 겨우 버티면서 유지해왔던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희망이 부서지는 고통은 이별의 고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차라리 이런 자기 합리화를 선택합니다. 연락만 안 하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언젠가 서로 마음이 좀 괜찮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 올 수도 있겠지. 이건 마치 현실을 직시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이 어떨지 직접 확인하는 대신 머릿속에서만 적당한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스스로를 숨겨두는 거죠. 우리가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도 성적표를 선뜻 열어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시나 성적이 너무 낮을까봐 차라리 모르는 쪽이 덜 아플 것 같아서 확인 자체를 미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이미 나를 완전히 정리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메시지 보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보고 싶은 마음은 한없이 뒤로 밀려나고 상처받지 않는 선택,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점점 더 안전하고 현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벽, 거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전 연인이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 벽을 넘어서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거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아주 기묘한 심리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이건 마치 위험한 현실을 직접 마주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아늑한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관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락만 안 하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아직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언젠가 서로 마음이 좀 괜찮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 올 수도 있겠지 라고 막연한 희망을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현실이 어떨지 직접 확인해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적당한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스스로를 숨겨두는 겁니다. 마치 현실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가장 흔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학창시절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표를 선뜻 열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혹시나 성적이 너무 낮을까봐
차라리 모르는 쪽이 덜 아플 것 같아서 성적표를 확인하는 걸 자꾸만 미루는 거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악의 점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 혹은 적어도 최악의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거든요. 연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미 나를 완전히 정리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용기 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상대방이 날 무시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나 커지면 아무리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밀려와도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상처받지 않는 선택,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점점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안전지대 안에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아. 괜히 연락했다가 더 상황을 망칠 수도 있어 같은 논리들이 이런 심리적 안전지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심리적 안전지대는 당신의 전 연인이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현실적인 아픔을 피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안전지대가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욱더 침묵과 단절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존심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복잡한 감정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신만의 이야기, 즉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교묘한 방패처럼 작동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이죠. 생각해 보세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고 미련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고 거절당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괴로워하게 되는데 이 괴로움을 잠재우기 위해 머릿속에서 온갖 시나리오와 명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저 사람은 날 더 우습게 볼 거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맞아. 연락 안 하고 버티면 결국 나를 궁금해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내가 좀 더 가치를 높여야지. 이런 생각들은 언뜻 들으면 관계를 위한 전략처럼 보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인 거죠. 진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사실 나도 겁나. 거절당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솔직한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사람은 머릿속에서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 상태가 제일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세뇌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고차원적인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남자든 여자든 감정이 많이 섞인 상태에서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먼저 메시지 보내면 이 관계에서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잖아. 내가 침묵하면 저 사람도 나를 잊지 못하고 분명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그 결과 기다림이 일종의 기술이자 무기처럼 포장됩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식의 잘못된 신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만약 상대방도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밀당이 아니라 그냥 돌이킬 수 없는 단절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교묘한 방패가
결국은 둘 사이의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벽인 자기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합리화가 가져오는 가장 위험한 결과는 바로 관계가 밀당에서 단절로 변질되는 비극적인 오해입니다. 당신이 전략적 침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상대방에게는 영원한 단절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리움과 두려움,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상대가 분명 나를 궁금해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내 가치를 높여야 해라고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도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역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나도 기다려야 상대가 내 가치를 알 거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둘 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속으로 계속 타이밍만 재고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썸이나 밀당이 아니라 그저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교착 상태는 아주 조용히, 때로는 너무나 빠르게 관계를 영원한 단절로 이끌어갑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호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동안 그 침묵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더 깊은 상처와 단절을 만듭니다. 당신은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내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완전히 정리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둘 사이에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시 만날 기회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높이 쌓여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발휘될 틈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벼랑 끝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을 읽지 못하고 결국 손을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쉽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이 그래도 덜 아픈 상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얻는 안정감, 모르는 것이 주는 평화로움이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덜 아픈 상태는 결국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결국은 영원히 남이 되게 만듭니다. 이 비극적인 오해, 바로 침묵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마지막 벽, 바로 혼란이 겹쳐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혼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존심, 두려움, 자기 합리화라는 벽들 사이를 오가며 사람의 행동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이 동시에 떠오르는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함께 웃었던 행복한 장면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픈 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보고 싶긴 한데 다시 만나도 잘 될까? 또 같은 문제로 싸우면 어떡하지? 지금 연락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과 뭐가 달라졌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과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냉정한 이성이 계속해서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감정이 한쪽에서 외치면 차갑게 현실을 직시하는 이성이 다른 쪽에서 제동을 거는 셈입니다. 마치 악마와 천사가 양쪽 어깨에 앉아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야, 한 번만 더 용기 내봐. 무슨 소리야? 저번에 어떻게 끝났는지 잊었어? 또 상처받을 일 만들지 마. 문제는 이 감정과 이성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동안 실제적인 행동은 대부분 보류 쪽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지만 실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
생각은 점점 더 깊어지고 복잡해지는데 정작 현실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기를 내고 싶지 않아. 혹은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어. 그 복잡한 혼란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복잡하니 일단 그 생각과 행동을 미루는 것이죠. 이렇게 자존심,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기 합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혼란까지 이 네 가지 벽들이 겹겹이 쌓이면 결국 한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면서도 끝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벽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복잡해서 스스로의 마음조차 제대로 들여다보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전 연인은 이 네 가지 벽 안에 갇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밖으로 나서는 방법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끝까지 연락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자존심, 거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기 합리화, 그리고 혼란이라는 네 가지 벽이 그들을 얼마나 단단히 묶어두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이 날 그리워하는 게 맞았어. 그럼 이제 또 내가 먼저 연락해줘야 하나? 만약 예전의 당신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참고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벽을 허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착한 마음, 혹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세요.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정해보려고 합니다. 왜 당신이 매번 먼저 다가가는 역할을 계속 맡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관계와 당신 자신의 마음에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드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늘 먼저 다가가 주는 것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화해를 청해왔다면 상대방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도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관계를 비극적인 불균형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관점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이 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상대를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상대에게도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주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당신이 계속해서 먼저 다가가 줄 때 이 관계에서 어떤 위험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해묵은 패턴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솔직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자존심과 두려움을 이해해서 이번에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행동이 관계에 어떤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반복되면 관계 안에서는 세 가지 부작용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패턴을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늘 먼저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잠수 타도 결국 저 사람이 나를 잡아주겠지.
처음에는 잠깐의 감정 정리를 위한 거리두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복된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학습시키고 결국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도망의 기술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관계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면 상대방은 굳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돌아보고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요. 마치 아이가 울 때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노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친절과 헌신이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성장을 막고 책임감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관계는 원래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한 사람은 침묵으로 도피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구조가 고착되면 그때부터 이 관계는 성숙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책임지고 다른 한쪽은 피하기만 하는 지독하게 불균형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관계가 이미 이런 패턴을 겪었던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상대방은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고 사라졌고 결국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서 관계를 봉합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그런 노력이 상대방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더욱 책임 회피자로 만들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껏 우리가 마주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뒤로하고 당신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해답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애착 분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상대에게 정을 떼라거나 아예 연락을 끊으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애착 분리는 단순히 연락하지 말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잡한 심리 게임도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도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애착 분리는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을 쓰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연락 올까? 왜 오늘은 스토리를 안 올리지? 같은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온 신경을 상대에게만 쏟아붓는 것은 진짜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준 채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애착 분리는 상대가 당신에게 돌아오든 말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다시 세우고 상대의 움직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건 상대를 향한 미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방식부터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늘 먼저 다가가는 그 익숙하고도 위험한 패턴을 멈추는 것. 이것이 애착 분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먼저 움직일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진짜로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결국 움직입니다. 이 말은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두려움, 자기 합리화 같은 내면의 벽 때문입니다. 만약 그 벽 뒤에 당신을 향한 진심이 남아있다면 당신이 더 이상 그 벽을 대신 허물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스스로 벽을 넘어설 용기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늘 먼저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 연락을 멈추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마침내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령 상대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연락을 해오더라도 예전처럼 바로 모든 것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다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현명한 대처가 건강한 재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거의 불균형한 패턴을 반복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사람이 연락해 왔을 때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착 분리를 통해 당신의 삶의 중심을 되찾고 상대에게 행동할 기회를 돌려주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당신은 이 순간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상대가 언젠가 다시 연락을 해오더라도 예전처럼 바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이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다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과거의 불균형한 패턴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연락이 진정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나 익숙함 때문에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보낸 습관적인 행동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온 연락은 당신의 감정을 또다시 소모시키고 결국 과거의 아픈 패턴을 반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사람이 여전히 관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고 관계를 다시 제대로 바라볼 준비가 된 사람인지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먼저 다가가서 짊어졌던 책임들을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 확인 과정은 결코 짧거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마음을 열어버리면 당신은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려 그래, 역시 날 잊지 못했어 라고 단정짓고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존중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돌아가면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여전히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책임 회피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타이밍에 당신이 보여줄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사람이 연락해 왔을 때 당신이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순간입니다. 애착 분리의 시간을 거쳐 당신이 내면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조용히 메시지가 옵니다.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요즘 어때? 예전의 당신이라면 이 한 줄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바로 답장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날 잊지 못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들떠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듯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냈을 겁니다. 나도 네 생각 많이 났어. 보고 싶었어. 같은 말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줄은 단순한 궁금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홀가분해진 감정에 기대고 싶어서 보낸 가벼운 연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락이 당신을 향한 진짜 관계 회복 의지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빈자리를 잠시 채우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인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의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건 흔히 말하는 밀당이 아닙니다. 상대를 애태우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과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상대의 연락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가 보낸 문장이 감정이 아닌 상황만을 묻고 있다면, 예를 들어 잘 지내? 같은 문자라면 그건 아직 깊은 마음의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떠보기, 즉 분위기를 탐색하는 신호일 뿐이죠.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담백하고 가볍게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너는 요즘 생각 많이 났어 라거나 어떻게 지냈어 같은 감정적이거나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덧붙이는 순간 당신은 순식간에 익숙했던 과거의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여전히 쉬운 사람임을 확인하고 또다시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착하고 담백한 반응은 상대에게 내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대의 연락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재회를 위한 첫 번째 새로운 규칙이자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연락해 왔을 때 당신이 취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기준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기준, 상대가 진짜로 관계 회복을 원할 만큼 지속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연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관계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외로웠거나 당신이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다음 행동, 그리고 그 이후의 일관성입니다. 단발성 연락이 아니라 꾸준하고 진심 어린 노력이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려면 당신이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받아주고 달려가면 상대는 다시 한번 역시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받아주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대가 진심이라면 당신의 그런 태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로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연락한 거라면 당신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사라질 겁니다. 이는 당신에게 상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진짜 무게와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마치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가려내듯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자 가장 중요하며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지금의 당신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선택인지 아니면 그저 과거의 미련과 익숙함이 만들어낸 감정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붙잡는 이유 중 절반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 때문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미 알고 있는 관계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주는 낯선 두려움 때문에 익숙하지만 문제가 많았던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편안함 때문에 또다시 불안하고 불균형한 관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과거의 누군가를 무조건 밀어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확실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다가올 때 흔들리며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에너지, 이 모든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넬지는 오직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깊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움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대신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잃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멈춰 서 있는 그 자리, 즉 당신을 존중하는 그 자리까지 스스로 걸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존중하는 자리에 서는 것. 오직 이 단단한 자리에 서 있을 때만 당신은 누구와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사람이 당신에게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